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정권의 위기, 용산만 모른다입니다. 자, 윤석열 정권이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뭐 우리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국힘당 쪽 사람들도 지금 상당한 위기라는 점에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국힘당 쪽 사람들하고 우리 민주진보 진영 사람들 사이의 인식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국힘당 쪽은 현재가 위기는 맞는데 총선에서 지지만 않으면 이건 여기서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위기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것을 모아서 총선까지 결판을 모겠다라는 생각인데 그 약간의 그런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고요. 국힘당 사람들도 지금처럼 간다면서 총선에 진다라는 게 걔들도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 지금처럼 가면은 총선 진다. 뻔히 눈에 보인다. 지금 기껏해서 윤석열이 하고 있는 게 뭐냐. 총선 대책이라 하고 있는 게 뭐냐. 박근혜 찾아간 것밖에 더 있느냐. 근데 박근혜 찾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냐. 박근혜가 윤석열 손을 들어줄 것 같냐. 아마 찾아가면은 뭐 반겨주기는 할 거다. 반겨주는 척은 할 거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 뭐 선거에서 윤석열 편을 들어준다거나 손을 들어주겠냐. 박근혜가 그렇게 멍청해 보이지만 선거는 사실상 이 세력과 구체적인 세력이 있어야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 본인이 더 잘 알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박근혜가 윤석열한테 대우를 받으려면은 자신의 직계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척척 의석을 가졌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을 때 윤석열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지, 안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감옥에 쳐넣으려고 들 거다라는 거 박근혜도 모르지 않아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박근혜 찾아가서 굽실댄다고 해서 과연 그게 선거 전략으로 얼마나 먹히겠느냐. 그런데 윤석열은 그걸 모른다. 그렇게 박근혜 찾아가가지고 희희낙낙하고 나면은 박근혜 표가 지한테 오는 줄 안다. 지금 선거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인데 어째 윤석열은 천하태평이야. 라는 식의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산 쪽에 여기저기 좀 찔러봤어요. 뭐 특별한 거는 제가 뭐 얻지 못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눈에 띄는 반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용산 쪽에 있는 사람도 지금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위기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닥 인정을 하려고 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민주당 쪽에서 괜히 자신들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정치적으로 갖다 붙이는 구호 아니냐. 이 정도 문제 없는 정권이 어디 있었냐. 뭐 이 정도 다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무슨 위기라고 그래? 라는 반응이었어요. 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야,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려고 하는구나.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에 앉히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야, 대단한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윤석열 정권을 흔들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김건희 사건이죠. 김건희 명품백 사건. 자, 직접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김건희의 사건도 널리 회자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디오르 백과 옆에 이 노란색 휴지. 야,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되게 비싸다며. 롤 하나당 뭐 10,000원씩 한다며요. 와, 대단하네. 자, 이런 명품백 사건이 터지면서 윤석열 정권은 전례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숱하게 흔들렸고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매번 안고 살았습니다. 사실 한 어떤 달도요, 논란거리 없이 이 큰 문제 없이 넘어갔던 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짓을 다른 정권에서 했었으면 과연 살아남았을까? 아니, MBC의 경우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KBS 사장 바뀌자마자 기자들 대거 쫓겨나는 모습들이라든지, YTN이나 이런 방송사들 민영화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이동관 난동 부리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미쳤구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 불을 질러서 이게 정말 위기 상황이구나 라고 할 만한 사건이 바로 이 김건희 명품백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 받았어요. 지금 현재 강남에 가면은요, 강남 쪽 아줌마도 김건희 명품백 사건에 되게 열 받았는데요. 야, 영부인식이나 돼가지고 야, 명품백 이런 거 받고 이러냐? 아우, 그 300만 원짜리 받고 그래? 아우, 더러워. 아우, 아우, 격 떨어져. 이런답니다. 예.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요. 강남이면 윤석열 정권의 정권 기반 같은, 지지 기반 같은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특히 강남 아줌마들이 김건희 보면서 아, 저 미친년 이런 얘기가 그건 절로 나온다는 거야. 아, 기껏 300만 원짜리 백을 받으려고 이런 짓을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좀 되게 당황스러워요, 일단. 우리는 백을 받았다는 거 300만 원짜리나 받았다고 우리 하는데 그쪽 사람들은 아우, 기껏 300만 원짜리 받고 아우, 영부인이 격 떨어지게 이런더라고. 야, 참. 여하튼 어쨌거나 여기저기서 분위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TK 지역에서도 여자가 말이야 설쳐가지고 말이야 이런 식의 그런 반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임박한 상황이죠. 윤석열 정권의 위기의 근원은 김건희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윤석열 정권의 위기, 그 위기의 근원은 사실은 윤석열이다. 김건희가 나부되는 거 분명히 있지만 김건희가 왜 그렇게 나부되겠냐? 윤석열 지가 똑바로 못하니까, 얘가 멍청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라고 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소폭 사건이 터졌죠. 엑스포 유치를 하러 파리까지 가가지고 재벌들과 소폭을 했다. 밤 8시부터 밤 11시 사이에. 그날은 엑스포 유치 나흘 전이었고 1분 1초가 아깝게 모두가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런 자리를 다 취소하고 재벌들을 불러 모아서 술 파티를 벌였다. 폭탄 파티를 열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다들 발끈했습니다. 119대 29, 90표 차에 참패를 한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는 얘기들이 나오죠. 부산 쪽 분위기 되게 안 좋아요. 뭐? 소폭을 마셨어? 처음에는요, 부산 쪽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절들을 만나가지고 소폭 마셨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아이, 그거야 그럴 수 있지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절들은 없고 우리나라 이 재벌들
끌어모아서 소폭 마셨다라고 하니까 다들 뭐?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졌지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윤석열 소폭 파티 열어가지고 애들한테 돈 좀 끌어모았나 보네. 예. 자, 그쪽 분들은 딱 그런 생각을 하겠죠. 대통령이 술자리에 재벌들을 끌어모았다. 정치자금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돈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심부터 딱 합디다. 자, 우리나라에서 못하고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해야지 왜 굳이 파리까지 가서 그런 짓을 해? 그거는 몰래 다른 사람 눈을 피해 만나가지고 돈 좀 끌어모아 보겠다. 그런 속셈이었던 거 아니야?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 뭐 증거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의심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김건희가 사고를 쳤는데 어떻게 보자면 기다렸다는 듯 윤석열까지 사고를 칩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이 안팎으로 내외간이 번갈아서 사고를 친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터진 게 네덜란드 사건입니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 기간에 한국 측의 과도한 요구, 윤석열 측의 과도한 요구 때문에 네덜란드가 열받아가지고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야, 우리나라 역대 역사상 국빈 방문을 갔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참 제가 알기로는 유래를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가 오죽했으면 이런 일까지 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를 가지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여기저기 좀 취재해 본 바로는요, 한 가지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건이 복합적으로 겹쳤고 그 중에는 대통령실 경호팀의 경호 문제도 좀 있었고,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우리 측 참석자들 명단을 한국 쪽에서 과도하게 늘리고 특정 인물들을 자꾸 추가로 넣어달라고 청탁을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면서 네덜란드 쪽과 발끈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는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과도한 요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이 당시 이 대통령실에서 네덜란드에서 교민 관련 행사를 여는데 그 행사가 열리는 곳 옆에 디오르 매장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디오르 매장을 큰 대형 트럭이 와서 앞을 가려버렸습니다. 이게 그냥 가려졌겠느냐? 결국에 한국 측의 요청으로 네덜란드가 가려준 거 아니겠느냐? 근데 만약에 이거를 네덜란드 측이 요청을 했다면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 않았겠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도 그래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 사례가 한두 가지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런 사태를 낳았다라고도 보여지는 거죠. 자, 여하튼 지금 윤석열 정권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터진 사안들만 해도 한 2, 3주 사이에 터진 사안들만 해도 지금 세 건이 넘어요. 그죠? 그 전까지 축적되어 있는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뭐 솔직히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너무 많아서 이제는 잊어버릴 지경이에요.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지금 윤석열 정권의 다른 문제가 과거에 있었던 문제가 새로 터지는 문제 때문에 가려지는 뭐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지금 해병대 이 최수근 상병 사건만 해도 그래요. 지금 얘기가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약간 잊혀져 가는 분위기고요. 최수근 상병 사건이 나면서 이 오송 지하차도 사건은 또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 두 사건이 부각이 되면서 이태원 참사 사건은 또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죠. 이런 사건들 때문에 그 미사일 오폭 사건이라든지 또는
북한 무인기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작하자마자 터졌던 5세 입학 사건이라든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수능 그 킬러 문항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쑥 들어가 버렸어요. 기억도 잘 안 나시죠? 아, 맞다. 그런 일이 있었지. 생각 이제 나시죠? 자, 뭐 여기에 뭐 기자들 쫓겨난 거, KBS 기자들 쫓겨난 거 이런 거는 뭐 이제는 뭐 들지도 않아요. 자, 이런 사건이 연달아 벌어진다는 거는 분명히 정권의 위기 상황입니다. 연이어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 거죠. 자, 연이어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에서는 대응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끝나겠지 뭐 이런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명품백 사건 같은 거에는 대응 자체를 안 하고 있지. 뭡니까? 때가 되면은 사그러들겠지 뭐 이런 식의 태도겠죠. 마치 김건희 7시간 녹취록 조용히 가만히 있으니까 결국 잠잠해졌던 것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비판적인 언론이 있으면 그 비판적인 언론을 직접 하나하나 타겟 삼아서 괴롭히고 억제하려고 들 뿐 뭐 반성이라든지 대책 이런 거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게 없어요. 사실 김건희 때문에 사고 생긴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작년 그 윤석열이 처음 취임하고 난 직후에도 이 김건희 때문에 김건희가 나부돼 가지고 논란거리를 많이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였어요? 야, 차라리 제2부속실을 만들어라. 제2부속실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끝끝내 윤석열이 어긴 안 만들고 버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도 사실 말 많았어. 윤석열은 옆에서 참모들이 만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김건희가 죽어도 못 만든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못 만들었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 마누라도 하나 건사 못하는데 국정을 어떻게 건사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었죠. 자, 지금 연이어서 사건들이 터지고 있지만 용산은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하여튼 그래요. 제가 그래서 용산 쪽에 물어본 겁니다. 지금 분위기 어때요? 용산 분위기 어때? 좋을 리가 있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지금 용산 분위기가 어떠냐고 그러니까 좋을 리가 있어? 그래서 야 그럼 어떡할 거야? 뭐 지금 뭐 대책도 있고 이래야 되지 않아? 뭐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야? 아이 뭐 이 정도 문제는 늘 있지 않아? 뭐 대책 세우고 호들갑을 떨어. 전 이 대목에서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용산 분위기 어때? 분위기 별로 안 좋지. 몰라서 묻니? 자, 그렇으면 뭐 대책이나 무슨 대응책 같은 거는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대책이 있냐? 그러니까 아니 뭐 언론에서 이딴 식으로 보도를 하고 좌파들이 설치고 있는 건데 그 좌파들 뭐 어제 오늘의 일이야? 라고 합디다. 뜨아. 그러면서 이 정도 문제는 다른 정권에 늘 있었잖아. 뭐 굳이 뭐 대응할 필요가 있나? 저는 되게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안 좋다고 하면서 위기라고는 인식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실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왜 노무현 대통령도 말이 옛날에 내가 갈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겠다 그러지 않았어? 아 지금은 딱 걸어야 될 때야. 와, 이 노무현 대통령까지 거들먹거리면서 그 말을 풀어가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지금 용산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짜증나는 일들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뭐 이 정도야 뭐 다른 정권에도 없었나? 그리고 이거는 자기들 표현 그대로 좌파들이 설치고 있어서 억지 쓰고 있어서 생기는 일인데 뭐 대응을 뭐 어떻게 하라고 또 대응하면은 언론 탄압한다고 그러려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더라.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래도 대책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아? 뭐 대책은 안 세워? 라고 했더니 뭐 한동훈 장관이 이제 뭐 잘하겠지 뭐 비대위원장 가니까 그 여기서 좌파들한테 밀리면 안 되지.
네. 이게 용산 쪽 분위기입니다. 네. 저는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툭 하면 좌파. 그러니까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고 좌파들이 꼬투리를 잡고 소동을 일으켜서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사실 이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지금 세간에 떠돌기로는 이혼하네 만에하는 얘기도 있던데 진짜야? 그런 얘기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볼 틈이 없었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더 어떻게 물어봐요. 네.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더 다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반박을 좀 해주고 싶기도 했고 추가로 질문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딱 이 상황에서 얘기가 이렇게까지 진정이 되니까 더 다른 질문을 말문이 턱 막히는데 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현재 용산의 인식이 이렇습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들만 위기인지 모르는 거죠. 위기인데 위기인지 모른다는 것은 몰락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났을 때 연산군을 잡으러 다닌 사람 중에 박원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종 반정을 일으킨 핵심적인 인물이 박원종이었죠. 근데 박원종은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산군의 신복이었습니다. 근데 동생과 관련해 가지고 박원종의 동생이 좀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와 관련해서 연산군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결국에 중종 반정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나자 박원종은 경복궁으로 쳐들어갔고요. 숨어있던 연산군을 찾아낸 것도 박원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박원종이 연산군을 찾아내니까 연산군이 반색을 하면서 경이 있었구려, 경이 날 좀 살려주구려 라고 했답니다. 즉 연산군은 박원종이 쿠데타 주도 세력이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바로 자기 옆에 반역자가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모두가 위기이고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본인만 천하태평하고 흥청망청했던 결과인 거죠. 윤석열은 과연 다를까요? 위기가 닥쳤는데 위기인지도 모른다면 연산군의 말로와 과연 뭐가 다른 걸까요?